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선 조연일 뿐입니다. 유럽 고위 스포츠 자문위원회 오만한 조롱에 기자석에서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단 48시간 만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개최국은 이탈리아인데 왜 검색 1위는 대한민국입니까? 30조 원을 들여 지은 경기장은 한산한데 한국 선수단 숙소 앞엔 새벽 4시부터 3,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해설자는 코웃음 쳤고 유럽 전역은 한국을 그저 스쳐 지나갈 이름쯤으로 취급했습니다. 모두가 고개 돌린 그 순간 유럽의 자존심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밀라노가 아닌 한국이 무대의 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철저히 무시당하던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의 중심에 섰을까요? 강대국들을 말없이 고개 숙이게 만든 대한민국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한국이 주목받는 진짜 이유를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밀라노 올림픽 리셉션장은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지어진 이 연회장은 천장 프레스코화부터 대리석 기둥까지 유럽 귀족 문화의 정수를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이었어요. 1925년산 돔 페리뇽이 크리스탈 잔에 따라지고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 차림의 유럽 스포츠계 거물들이 여유로운 악수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루카스 바우어, 독일 최대 매체의 수석 특파원으로서 말이에요. 28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굴러온 세월이요. 올림픽 비리부터 도핑 스캔들, 심판 매수 사건까지 스포츠계의 추악한 이면을 파헤쳐왔어요. 제 기사 하나에 IOC 위원이 사퇴한 적도 있었고, 제 취재 한 번에 국가대표팀 감독이 물러난 적도 있었죠. 웬만한 건 다 봐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건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게 제 철학이었고, 그 철학이 28년간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 없었거든요. 그날 밤 리셉션장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프랑스 올림픽위원회의 장피에르 뒤퐁, 이탈리아 빙상연맹의 마테오 콘티, 그리고 미국에서 날아온 스포츠 분석가 리처드 콜먼까지. 우리는 국제 대회가 열릴 때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예측을 나누고 때로는 서로의 기사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관계였죠. 이번 대회는 이탈리아의 자존심을 세계에 각인시킬 무대가 될 거야. 마테오가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어요. 와인잔을 우아하게 기울이는 그의 손놀림에서 이탈리아 귀족 특유의 여유가 묻어났죠. 장피에르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선수단 컨디션이 역대급이라면서 특히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2개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도 그 말에 수긍했습니다. 유럽의 겨울 스포츠는 유럽의 것이니까요. 알프스의 설원에서 태어나 스키를 신발처럼 신고 자란 아이들, 북유럽의 혹한을 견디며 빙판 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선수들, 그 DNA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빙판 위의 예술은 태생적으로 우리 것이었고,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리처드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루카스, 한국 선수단 데이터 봤어? 그의 표정이 묘하게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최근 3년간 국제대회 성적 곡선이 심상치 않아. 특히 빙상 종목에서 말이야.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쪽 신예도 무섭고, 순간 우리 사이에 정적이 흘렀죠. 마테오가 먼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리처드, 자네도 나이가 들었군.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그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 그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건 인정하지. 자동차도 꽤 잘 뽑아내고. 하지만 스포츠는 제조 공정이 아니야. 품격과 전통은 하루아침에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장피에르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관객일 뿐이야. 가끔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따긴 하지만 그건 체급이 작은 종목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의 콧수염이 비웃음과 함께 실룩거렸어요. 피겨나 하프파이프 같은 예술 종목에서. 글쎄, 100년은 더 기다려야 할걸.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리처드의 말이 의아했거든요. 그는 철저하게 데이터를 중시하는 분석가였지만 이번엔 뭔가 감정적으로 보였어요. 혹시 한국에서 무슨 로비라도 받은 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을 정도였습니다. 리처드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냥 숫자가 말해주는 걸 전한 것뿐이야.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한국 빙상연맹 예산이 5년 새 3배로 뛰었어. 진천 선수촌이라고. 거기 훈련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다더군.
숫자를 나열하는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손을 저으며 일축했어요. 돈으로 전통을 살 수 있다면 중동 왕족들이 벌써 금메달을 싹쓸이했겠지. 리처드, 스포츠를 너무 엑셀 시트로만 보는 거 아닌가? 리처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샴페인을 훌짝였죠. 저는 그의 표정에서 묘한 확신 같은 걸 읽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이 바닥에서 배운 게 있다면 데이터만으로는 빙판 위의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선수의 멘탈, 당일 컨디션, 심판의 성향, 이런 변수들은 스프레드시트에 담기지 않으니까요. 리셉션이 무르익자 저는 슬쩍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홀 한쪽 창가에 마련된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송고해야 할 대회 전망 기사가 있었거든요. 편집장이 첫 문장부터 강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던 터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밀라노의 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다. 유럽의 전통이 빙판 위에서 다시 한번 세계를 압도할 것이다. 아시아의 도전은 소음일 뿐이다. 마음에 드는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통계와 전문가 코멘트만 덧붙이면 완벽한 기사가 될 거였어요.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두오모 대성당의 첨탑이 조명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 성당이 완공되기까지 6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4세기의 착공에서 19세기에야 마무리됐으니까요. 그게 바로 전통이었어요. 세대를 거쳐 쌓아온 장인 정신, 시간이 빚어낸 품격,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그들이 뭘 안다고.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70년. 선진국 흉내를 내기 시작한 게 고작 30년 남짓인 나라가 빙판 위에서 유럽과 겨루겠다고요. 그건 분수를 모르는 거였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설계도대로 찍어내는 분야에서는 인정하죠. 하지만 스포츠는 달랐어요. 특히 피겨나 하프파이프 같은 예술 종목은 DNA에 새겨진 감각이 필요한 영역이었거든요. 루카스,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나? 마테오가 어느새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손에는 새 와인잔이 들려 있었죠. 내일 기사 걱정인가? 걱정 마. 이번 올림픽은 우리가 쓰는 거야. 자네는 그냥 우리 승리를 기록만 하면 돼. 그의 여유로운 미소가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래, 마테오. 자네 말이 맞아. 이번에도 유럽이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리셉션장에 울려 퍼졌죠. 샴페인의 황금빛 거품이 잔 안에서 춤을 추었고 유럽의 자존심은 저 샹들리에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확신에 차 있었어요. 빙판의 주인은 언제나 우리였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여유였다는 걸.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하프파이프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17살 한국 소녀가 어떻게 우리의 확신을 산산조각 낼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돌이켜보면 그날 밤 리처드의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만이란 게 그런 거였어요. 눈앞에 증거가 있어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저는 그 오만의 한복판에 서서 곧 무너질 줄도 모른 채 웃고 있었던 겁니다. 경기 당일 하프파이프 경기장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설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알프스에서 불어오는 강풍이 선수들의 점프 궤도를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영하 15도, 기자석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얼어붙는 날씨였죠. 저는 장갑 낀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며 경기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유럽 선수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스위스의 에이스 한나 밀러는 연습런에서 2번이나 균형을 잃었고 프랑스의 마리 르클레르는 코치와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죠. 이런 기상 조건에서는 기술보다 운이 승부를 가른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피에르가 제 옆자리로 슬쩍 몸을 기울였어요. 저기 한국 선수 보이나? 17살이라던데.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었어. 그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에 작은 체구의 동양인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최가온. 대회전 명단에서 이름을 본 기억이 났어요. 세계 랭킹 12위.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제법 높은 순위였지만 저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었죠. 유럽 무대에서 아시아 선수가 의미 있는 성적을 내는 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소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고글 아래로 보이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코치로 보이는 남자가 소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뭔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소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런에서 최가훈은 출발부터 흔들렸습니다. 드롭인 자세가 불안정했고 첫 번째 에어에서 회전축이 틀어지는 게 눈에 보였죠. 결국 착지 순간 균형을 잃고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경기장이 술렁였어요. 전광판에 점수가 떴습니다. 15.50점. 출전 선수 18명 중 최하위였죠. 기자석 한편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일본 방송사 부스가 보였어요. 마이크를 잡고 있는 남자의 얼굴에 얄팍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사토 히로시. 일본 스포츠 중계의 베테랑 해설자였습니다. 역시 한국은 한국이군요. 기술이 부족한 나라들이 정신력을 운운하는 건 패배자의 변명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중계석 전체에 퍼졌어요. 일부러 볼륨을 높인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주변 기자들 사이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났죠. 장피에르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루카스, 내 기사 제목을 수정해야겠어. 아시아의 도전은 소음이 아니라 소극이었다고 말이야. 그의 농담에 저도 따라 웃었어요. 저 아이의 추락은 제 확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데이터였으니까요. 두 번째 런. 최가훈이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뭔가에 홀린 듯한 눈빛으로 파이프 아래를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게 각성인가? 아니면 체념인가? 그녀가 드롭인했습니다. 첫 번째 에어까지는 좋았어요. 회전축도 안정적이었고 높이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두 번째 트릭에서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이 공중에서 휘청거렸어요. 착지 순간 무릎이 꺾이더니 그대로 빙판 위를 굴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눈 위에 엎드려 있었죠. 의료진이 달려갔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저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부상인가? 이대로 기권인가? 잠시 후 최가훈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의료진의 부축을 거부하고 스스로 일어섰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뭔가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고글 아래로 번지는 얼룩. 눈물이었습니다. 전광판에 점수가 떴습니다. 10.00점. 경기장 여기저기서 탄식과 비웃음이 뒤섞여 터져나왔어요. 10점은 사실상 실격에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완주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최소 점수였으니까요. 두 번의 런에서 연속 추락. 최가훈은 명실상부한 꼴찌가 되었습니다. 사토 히로시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이게 바로 세계의 벽입니다. 동계 스포츠에는 역사와 전통의 두께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처럼 졸속으로 만든 시스템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죠. 그의 말에 일본 방송사 부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동계 스포츠 불모지였습니다. 쇼트트랙에서만 가끔 메달을 따왔을 뿐 예술성을 요구하는 종목에서는 늘 변방이었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최가훈의 추락은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기가 중단됐어요. 악천후로 인해 세 번째 런이 다음 날로 연기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선수들이 하나둘 경기장을 빠져나갔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마테오와 마주쳤어요.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루카스, 봤나? 저게 바로 전통 없는 도전의 결말이야. 저 아이의 눈물은 아름답기까지 하군. 신이 제자리를 가르쳐준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테오의 말이 냉소적이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의 눈물은 시스템 없는 열정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일 뿐이라고. 품격은 역사가 만드는 것이고 역사는 하루아침에 살 수 없다고. 프레스룸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수정해야 했어요. 원래 쓰려던 전망 기사 대신 오늘 경기 리뷰를 먼저 송고하기로 했죠.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첫 관문에서 좌초되었다. 17살 최가훈은 두 번의 런에서 연속 추락하며 체면을 구겼고 이는 역사와 전통 없이 돈만으로 올림픽에 도전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제법 마음에 드는 문장이었어요. 팩트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송고하고 노트북을 덮었죠.
그렇게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어젯밤보다 눈발이 더 거세졌고,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죠. 저는 기자석에 앉아 손을 호호 불며 경기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세 번째 런, 마지막 기회. 하지만 최가훈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제 두 번의 추락으로 12명 중 11위까지 밀려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발선 근처에서 한국팀 스태프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무릎 테이핑을 하고 있었고, 코치가 고개를 저으며 뭔가를 말하고 있었죠. 최가훈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멀리서도 그 입 모양이 읽혔어요. 하겠습니다. 두 글자였죠. 장피에르가 제 옆에서 코웃음을 쳤어요. 저 상태로 뛴다고. 무릎이 저 모양인데.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1차 시기에서 최가훈은 파이프 가장자리에 보드가 걸리면서 오른쪽 무릎에 심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한동안 일어서지도 못해서 전광판에 실격 표시가 뜨기까지 했었죠. 그런데도 2차 시기에 다시 나섰고 결국 또 넘어졌습니다. 11위. 사실상 끝난 경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미리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용감했으나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졌다. 17살 소녀의 눈물은 아름다웠지만 올림픽은 동화가 아니다. 제법 마음에 드는 문장이었어요. 나중에 몇 가지만 덧붙이면 완성될 것 같았죠. 세 번째 런이 시작됐습니다. 최가훈이 출발선에 섰어요.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조건이었죠. 저는 반쯤 노트북에 시선을 둔 채 경기장을 흘끔거렸어요.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 굳이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가 드롭인 했습니다. 첫 번째 에어. 900도 회전. 두 바퀴 반을 공중에서 돌아 착지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두 번째 에어. 또다시 900도. 이번에도 흔들림 없이 착지했습니다. 기자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에어. 그녀의 작은 몸이 하늘 위로 솟아올랐다가 내려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점프부터 착지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저는 어느새 노트북을 덮고 경기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에어를 마치고 최가훈이 파이프 끝에 섰을 때 경기장 전체가 숨을 멈췄어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점수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몇 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실패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90.25점.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함성이 터져 나왔고 관중석이 들썩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광판을 바라봤어요. 11위에서 1위.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90.25점은 올림픽 3연패를 노리던 클로이 김의 점수보다 높았어요. 미국의 전설, 하프파이프의 여왕을 17살 한국 소녀가 꺾은 겁니다. 금메달이었습니다. 장피에르가 제 옆에서 욕설을 내뱉었어요. 마테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벌리고 있었죠. 일본 방송사 부스에서는 어제까지 비웃던 사토 히로시가 굳은 표정으로 원고를 고쳐 쓰고 있었습니다. 기자석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최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코치가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고 태극기가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설상 종목 최초의 금메달.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역대 최연소 우승. 저는 방금 작성하던 기사 초안을 지웠습니다.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어요. 28년간 스포츠를 취재하면서 수많은 역전극을 봐왔지만 이건 달랐거든요. 부상으로 실격 직전까지 갔던 선수가 11위에서 1위로 전설을 꺾고 정상에 오르다니. 이건 역전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며칠 뒤 피겨 경기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준환. 그 이름을 처음 제대로 인식한 건 그날이었습니다. 개막식 때 리처드가 한국 피겨 유망주가 있다고 귀띔해줬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피겨는 러시아와 일본의 전유물이었으니까요. 아시아에서도 일본이 아닌 나라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어요. 차준환의 순서가 왔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스케이트를 타는 게 아니라 빙판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우아하면서도 힘이 넘쳤고 섬세하면서도 폭발적이었죠. 첫 점프, 완벽. 두 번째 점프, 또 완벽. 기자석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중반부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쿼드러플 토르프를 시도하던 차준환이 착지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빙판 위에 손을 짚었고 결국 넘어졌죠. 경기장이 탄식으로 가득 찼어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기술 점수에서 큰 감점은 피할 수 없었죠. 하지만 차준환은 달랐어요. 넘어진 직후에도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된 눈빛으로 남은 연기에 임했죠. 후반부 스텝 시퀀스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음악과 완벽하게 하나가 된 움직임, 빙판을 가르는 날카로운 블레이드 소리.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예술이라고요. 연기가 끝나자 관중석이 기립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그때 제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예프게니 플루셴코가 해설 부스에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내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좋아했던 선수는 차준환이었습니다. 그는 스케이트를 타는 게 아니라 조종하는 마법사예요. 피겨의 전설이 살아있는 레전드가 아시아 선수를 저렇게 극찬하는 건 처음 봤어요. 기자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차준환은 0.98점 차이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동메달마저 놓친 거였죠. 금메달은 카자흐스탄의 미하일 샤이도로프, 은메달과 동메달은 일본 선수들 차지였어요. 한 점도 안 되는 점수 차이. 기자석 곳곳에서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플루셴코마저 극찬한 저 연기가 4위라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차준환이 시상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항의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딴 미하일에게 다가가 두 팔로 껴안았어요. 진심을 담아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죠. 그리고 은메달, 동메달을 딴 일본 선수들에게도 차례로 다가가 포옹을 나눴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메달을 도둑맞고도 라이벌을 축하하는 저 여유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최가운의 90.25점이 기술적 충격이었다면 차준환의 저 포옹은 제 영혼에 가해진 타격이었어요. 저건 단순한 스포츠맨십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수백 년간 전통이라 부르며 자랑해온 품격을 훨씬 상회하는 압도적인 격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90.25점의 금메달, 0.98점의 억울함, 그리고 분노 대신 포옹을 건넨 청년.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걸까요? 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저들의 강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저 품격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말이에요. 전통이 품격을 만든다고, 역사가 챔피언을 결정한다고 확신했던 제 세계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야경이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두오모 대성당의 위험에 감탄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최가온의 눈물과 차준환의 미소가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올림픽은 아직 한창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프레스룸 한 구석에서 한국 빙상연맹 자료를 뒤지고 있었어요. 진천 선수촌, 스포츠 심리학 프로그램, 예산 변화 추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모조리 검색했습니다. 영어 자료는 한정되어 있었지만 번역기를 돌려가며 한국어 기사들도 읽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어요. 한국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동계 스포츠 변방이었습니다. 쇼트트랙을 제외하면 메달권에 든 적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설상 종목 최초의 금메달, 피겨에서 세계적 레전드의 극찬을 받는 선수. 이게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가 있었습니다. 루카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 고개를 들으니 마테오가 서 있었어요. 그의 눈이 제 노트북 화면을 훑었습니다. 한국 선수촌. 자네 아직도 그 얘기야? 그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제발 좀 놔줘. 금메달 하나 땄다고 뭐 대단한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굴지 마.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테오 말에 동의했을 거예요. 운이 좋았던 거지. 시스템이 뭐가 있겠어.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거든요. 마테오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내일 스피드 스케이팅 결승이야. 네덜란드가 싹쓸이 할 거라고. 그거나 취재해. 독자들이 원하는 건 유럽의 승리지. 아시아의 기적 따위가 아니야. 그가 떠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것.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저는 독자들이 원하는 기사를 써왔습니다. 유럽의 우월성, 전통의 가치, 아시아의 한계. 그게 팩트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래된 기사들을 꺼내 읽었어요. 제가 지난 10년간 쓴 올림픽 기사들이었죠. 하나하나 읽어가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면 항상 운이 좋았다거나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썼더군요. 반면 유럽 선수가 부진하면 컨디션 난조나 불운으로 포장했고요. 같은 현상을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두오모 대성당의 위험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600년 역사라고요.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건가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면 더 대단한 건 한국 쪽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국장 장피에르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선수단 심층 취재를 하고 싶어. 장피에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는지 알고 싶어. 선수촌 시스템, 훈련 방식, 멘탈 관리. 올림픽이 끝나면 서울로 가서 직접 취재하고 싶다고. 장피에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루카스, 자네 정신이 있나 없나? 한국 홍보 기사를 쓰겠다는 건가? 홍보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분석이지.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거야.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나는 한 번도 아시아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 항상 유럽의 시선으로만 봐왔지. 그게 잘못된 거였어. 장피에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루카스, 자네 지금 피곤해서 이러는 거야? 올림픽 취재가 힘들긴 하지. 일단 좀 쉬어. 그리고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아니, 지금 해야 해.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장피에르, 나는 28년간 팩트에 기반한 기사를 쓴다고 자부해왔어.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깨달았어. 내가 쓴 건 팩트가 아니라 편견이었다는 걸. 최가온이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 나는 저 아이가 꼴찌로 끝날 거라고 확신했어. 왜? 한국이니까. 전통이 없으니까. 그게 팩트였나? 아니잖아. 장피에르가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루카스, 자네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 하지만 현실을 봐. 우리 독자들은 유럽 스포츠 소식을 원해. 아시아 선수촌 탐방기를 읽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상업적으로 보면 한국 취재는 리스크가 컸어요. 독자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유럽 스포츠계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기자였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는 게 제 직업이었어요. 장피에르, 나는 이 기사를 쓸 거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승인해주면 좋겠지만 안 해줘도 쓸 거야. 휴가를 내서라도 서울에 갈 거고 프리랜서로 기사를 팔아서라도 세상에 내보낼 거야. 나는 더 이상 내 눈을 가리고 살 수 없어. 장피에르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실망, 당혹,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존경 같은 것도요. 결국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루카스. 딱 일주일 줄게. 그 안에 취재하고 와. 대신 기사가 마음에 안 들면 게재 안 할 수도 있어. 그건 각오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해. 고마워. 장피에르.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 갇혀있던 뭔가가 풀려나는 느낌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죠. 서울. 그곳에 제가 찾는 답이 있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인사말을 검색했어요. 안녕하세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몇 번이고 따라 읽었습니다. 52살에 처음으로 아시아 땅을 밟게 되는 거였죠. 잠들기 전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왜 한국을 얕봤는가? 전통이 없어서? 역사가 짧아서? 아니다. 나는 그냥 보고 싶지 않았던 거다.
내가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는 게 두려웠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겠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세계의 붕괴가 아니라 눈을 감고 사는 것이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새벽 5시였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 몸을 짓눌렀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맑았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죠. 2월의 한국은 미넨만큼 추웠지만 공기의 결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긴장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 나라 전체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 같았달까요? 진천 선수촌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수많은 훈련 시설을 방문했지만 이렇게 설레는 건 처음이었죠. 유럽의 엘리트 체육 시설들, 미국의 최첨단 트레이닝 센터들, 그런 곳들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선수촌 정문에 도착했을 때 한국빙상연맹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성우 트레이너.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단단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피곤하시죠?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새벽 5시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지금 가시면 딱 맞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5시라. 유럽 선수들은 대부분 9시나 10시에 훈련을 시작했거든요. 벌써부터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수촌 내부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얼음 깎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빙상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새벽 6시도 안 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빙판 위에는 이미 열댓 명의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죠. 어린 선수들이었습니다. 15, 16살쯤 되어 보였어요. 올림픽 무대와는 거리가 먼 무명의 아이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최가운 못지않게 날카로웠습니다. 박성우 트레이너가 제 옆에 섰어요. 저 아이들은 다음 올림픽, 아니 그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입니다. 메달을 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얼음 위에 섭니다. 왜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진심으로 궁금했거든요. 박 트레이너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잃어본 적이 많아서 그런지 포기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잃어본 적이 많아서. 저는 유럽의 역사를 생각했어요. 물론 유럽도 전쟁과 고난을 겪었죠. 하지만 적어도 지난 70년간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반면 한국은요? 전쟁의 폐허, 군사 독재, IMF 외환위기. 이 작은 나라가 겪어온 시련의 목록은 끝이 없었어요. 박 트레이너가 저를 분석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수십 개의 그래프와 차트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다 뭡니까? 선수들의 훈련 데이터입니다. 박 트레이너가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어요. 점프 높이, 회전 속도, 착지 각도, 심박수 변화. 모든 걸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선수의 점프 궤적이 3D로 재현되어 있었어요. 착지 순간 무릎 각도가 2도 틀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죠. 2도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 정도 오차도 잡아냅니까? 박 트레이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도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릅니다. 0.98점 차이. 기억하시죠? 차준환. 저는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동메달과 0.98점 차이. 그게 착지 각도 2도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우리는 넘어지는 각도까지 계산합니다. 박 트레이너가 말을 이었어요. 실패는 감정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정보일 뿐이니까요. 유럽 선수들이 넘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운이 없었다. 컨디션이 안 좋았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접근해요. 왜 넘어졌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지 설계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스포츠를 취재하면서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거든요. 유럽의 명문 클럽들도 데이터 분석을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국은 실패 자체를 과학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빙상장으로 다시 나왔을 때 한쪽 구석에서 홀로 훈련하는 선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 선수였습니다. 20살 안팎으로 보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녀의 왼쪽 무릎에 두꺼운 보호대가 감겨 있었거든요. 저 선수는 누구입니까? 박 트레이너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
한서진 선수요. 피겨 유망주입니다. 근데 지금 무릎 인대 부상 중이에요. 부상 중인데 훈련을 합니까?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부상 선수는 당연히 쉬었을 거예요. 재활에 전념하라고 코치가 막았을 테고요. 박 트레이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려봤죠. 근데 안 듣습니다. 쉬면 감을 잃는다고. 차라리 천천히라도 움직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서진 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빙판 위에서 천천히 스텝을 밟고 있었어요. 점프는 하지 않았지만 기본기를 다지는 동작들을 반복하고 있었죠. 저는 빙판 가장자리에 서서 그녀가 연습을 마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한서진 선수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땀에 젖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기자분이시죠? 박 트레이너님께 들었어요. 그녀의 영어가 유창해서 놀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던졌어요. 부상 중인데 왜 훈련을 합니까?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서진 선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쉬면 몸은 나을지 몰라도 마음이 녹슬어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워요. 마음이 녹슨다? 네. 그녀가 빙판을 내려다봤어요. 저는 22살이에요. 다음 올림픽 때 26살이고, 그 다음엔 30살이죠. 선수 생활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루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조급함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한 결의만 있었죠. 유럽의 젊은 선수들에게서는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포기하면 편할 텐데. 한서진 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빙상장 안에서 그 미소가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어요. 우리는 잃어본 적이 많아서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잘 알거든요. 박 트레이너가 아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잃어본 적이 많아서. 이 나라 사람들은 왜 다들 같은 말을 할까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선수촌 숙소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많은 선수들을 인터뷰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거든요. 유럽의 선수들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 뜁니다. 금메달을 따면 부와 명예가 따라오니까요. 하지만 여기 선수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 뛰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심장의 일부가 되어 뛰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매일이 전쟁이었고 매일이 기적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세대, IMF의 굴욕을 이겨낸 세대, 그리고 지금 빙판 위에서 세계와 싸우는 세대. 그 모든 세대의 한이 데이터와 투지로 승화되어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적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승리의 설계도다. 실패를 감정이 아닌 정보로 바꾸는 시스템. 잃어본 적이 많아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사람들. 유럽은 이걸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전통과 역사에 취해 눈을 감고 있었던 거다. 한국,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상대로 싸우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지는 법을 몰라서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고 또 저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기는 거였죠. 서울에서 미넨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단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11시간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생각했죠.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 진천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너무 강렬해서 어떤 언어로도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미넨 공항에 내린 건 현지 시각으로 저녁 7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어요. 커피를 내리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다시 화면 앞에 앉았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3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첫 문장을 썼어요. 우리는 한국의 승리 구조를 얕봤다. 일단 첫 문장이 나오니까 나머지는 물 흐르듯 써졌어요. 진천 선수촌의 새벽, 0.32초의 채공 시간을 위해 만번을 넘어진 아이들. 착지. 각도 2도까지 분석하는 데이터 시스템. 부상 중에도 빙판을 떠나지 않는 선수들. 그리고 한서진 선수가 했던 말. 우리는 잃어본 적이 많아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잘 안다고요. 새벽 4시에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승리 구조를 얕봤다. 밀라노가 목격한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 5천자 분량의 심층 기사였죠. 잠시 망설였어요. 이걸 정말 보내도 되는 걸까?
장피에르가 뭐라고 할지,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살 수 없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장피에르였어요. 루카스, 내 기사 봤어.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어요. 일단 올렸어. 반응 보고 결정하자고 했잖아. 근데 말이야, 솔직히 나도 좀 놀랐어. 자네가 이런 글을 쓸 줄은 몰랐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었어요. 독자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사 자체는 나쁘지 않아. 팩트에 기반했고 감정적이지 않고 자네답긴 해. 전화를 끊고 저는 온라인 기사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조회수가 이미 만 단위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댓글창을 스크롤했습니다. 처음 몇 개는 긍정적이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다. 한국 스포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 이런 기사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루카스 바우어가 한국에서 매물이라도 받은 건가? 유럽 기자가 아시아 국가 홍보 기사를 쓰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보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진실을 쓴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이해하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어요. 이틀 뒤, 일본 최대 스포츠 매체에서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독일 기자 루카스 바우어, 한국 빙상연맹과 유착 의혹. 기사 내용은 더 황당했죠. 제가 한국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의혹만 제기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일본 매체들이 앞다투어 인용했고 유럽 매체들도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심판을 매수했다는 음모론까지 덧붙여졌죠. 최가온의 금메달이 조작이라는 주장, 차준환이 4위로 밀려난 게 오히려 정상적인 판정이었다는 주장.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제 SNS는 욕설로 도배됐어요. 배신자, 매국노, 사기꾼, 독일어, 영어, 일본어로 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30년 지기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저는 하룻밤 사이에 왕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피에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루카스, 상황이 안 좋아. 본사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광고주들이 항의한다더군. 자네 기사 때문에 우리 매체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광고주라, 결국 돈이 문제였던 거군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기사를 내려달라는 건 아니야. 장피에르가 말했어요. 다만 후속 기사는 자제해줘. 당분간 다른 주제를 다루자고. 한국 얘기는 좀 시킨 다음에 해도 되잖아.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넨의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진천에서 찍은 사진들을 봤어요. 새벽 5시 빙상장, 땀에 젖은 어린 선수들, 데이터 분석실의 모니터들, 그리고 한서진 선수의 미소. 그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기사를 썼지? 답은 간단했어요. 진실이었으니까. 제가 본 건 조작도 아니고 홍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목격한 한국이었어요. 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후속 기사를 쓰기로 결심한 거였죠. 장피에르가 자제하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눈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절반만 말하는 건 거짓말과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0.32초의 설계. 한국은 어떻게 실패를 과학으로 바꾸는가. 진천 선수촌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상세히 다룬 기사였어요. 어떻게 착지 각도를 측정하는지, 어떻게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만들어내는지. 기사를 보내기 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걸 보내면 정말 돌아갈 길이 없을지도 몰랐어요. 장피에르는 더 이상 저를 감싸주지 않을 거고 동료들은 영원히 등을 돌릴지도 모르죠. 커리어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격은 예상보다 더 집요하고 잔인하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세계의 조롱을 뚫고 정상에 올랐듯이 나도 비난을 뚫고 진실을 전할 것이다. 잃어본 적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안다고 했다. 나도 이제 그걸 배우고 있다. 두 번째 기사가 나간 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장피에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루카스, 나도 더 이상 못 버텨. 본사에서 최후 통첩이 내려왔어. 자네 기사를 전부 내리거나 자네가 나가거나 둘 중 하나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알았어. 장피에르. 기사는 내리지 마. 내가 나갈게. 전화 너머로 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루카스, 정말 이러는 거야? 나는 진실을 쓴다고 자부해왔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진짜 진실을 쓰려고 하니까 쫓겨나는 거더라. 아이러니하지 않아? 장피에르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프리랜서 신분으로 세 번째 기사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역사를 다뤘어요. 1950년 전쟁의 폐허,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26년 밀라노의 금메달.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파헤쳤죠.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는 계속 놀랐습니다. IMF 시절 한국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나라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를 처음 알았거든요. 결혼 반지를, 돌잔치 금반지를, 할머니가 평생 모은 금부치를 들고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요. 그게 350톤이었습니다. 350톤의 금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정부가 무능하다고 왜 국민한테 돈을 뜯어가냐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개인의 것을 내놓는 사람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신이 빙판 위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썼어요. 최가훈이 부상당한 무릎을 이끌고 다시 출발선에 섰을 때, 차준환이 메달을 놓치고도 라이벌을 껴안았을 때, 그 순간들 속에 한국의 DNA가 흐르고 있었다고요.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한 민족의 영혼이라고. 기사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메달을 딴 것이 아니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기사를 영국의 한 독립 매체에 보냈어요. 작은 온라인 매체였지만 편집장이 제 기사를 읽고 바로 게재를 결정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했죠. BBC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바우어 씨, 당신 기사를 인용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저는 얼떨결에 수락했어요. 그리고 CNN, 알자지라, 르몽드까지 하나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사가 국제 뉴스에 인용되기 시작했어요. 유럽 기자가 밝힌 한국 스포츠의 비밀. 우리는 한국을 오해했다. 같은 제목들이 달렸죠. 물론 비난도 여전했습니다. 일본 스포츠 매체들은 끝까지 저를 공격했어요. 과장된 서사, 감정적인 기사, 객관성 제로. 트위터에서는 여전히 욕설이 쏟아졌고, 독일 스포츠 기자 협회에서는 제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통보까지 왔습니다. 저를 향한 비난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평생 믿어온 오만이 저토록 아름다운 나라를 외면해왔다는 사실이 가슴 아플 뿐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인터뷰 촬영 때문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려서 곧장 한강으로 향했어요. 촬영은 다음 날이었지만 저는 그 강을 보고 싶었습니다. 2월의 한강은 차가웠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강물이 검게 출렁였죠. 저는 둔치에 앉아 오랫동안 강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그러면서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금반지를 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의 삶이요. 수첩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장피에르, 마테오, 당신들이 비웃는 저 땀방울이 사실은 당신들을 구원할 미래라는 걸 왜 모르는가.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IMF의 수렁에서 빠져나왔고 세계의 조롱을 뚫고 정상에 올랐다. 당신들은 전통과 역사를 말하지만 진짜 전통은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한국이다.
다음 날 BBC 카메라가 제 앞에서 빨간 불을 켰습니다. 진천 선수촌 빙상장 한가운데였어요. 새벽 6시. 이미 어린 선수들이 얼음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죠. 촬영 감독이 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작하세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저는 28년간 유럽이 세계 스포츠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전통과 역사가 챔피언을 만든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이곳 진천에서 저는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바꿉니다. 착지 각도 2도, 채공시간 0.32초. 이 숫자들을 정복하기 위해 10,000번을 넘어집니다. 그리고 11,000번째에 일어섭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촬영은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훈련 장면, 데이터 분석실, 한서진 선수와의 인터뷰까지. BBC 촬영팀은 모든 걸 담아갔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감독이 제게 다가왔어요. 바우어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스포츠 시스템이 그리 대단하겠나 싶었죠. 하지만 오늘 직접 보니까 알겠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의 철학이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 와서 보면 알게 됩니다. 며칠 뒤 저녁, BBC 본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어요. 제 인터뷰, 진천 선수촌 장면들, 한서진 선수와의 대화, 그리고 한강 둔치에서 제가 눈물 흘리던 장면까지. 그 장면은 좀 쪽팔렸지만 편집자가 꼭 넣어야 한다고 우겼거든요. 그 방송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트위터 트렌드 1위가 바뀌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이 아니라 진천 선수촌이 올라간 거예요. 전 세계가 한국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가 먼저 움직였어요. 일면 헤드라인이 이랬죠. 한국,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은 지난 100년간 전통과 역사에 기대어 왔다. 하지만 한국은 단 20년 만에 과학과 시스템으로 우리를 추월했다. 이건 스포츠를 넘어선 문명의 전환이다. 독일 슈피겔도 특집 기사를 냈어요. 제 인터뷰가 크게 실렸죠.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루카스 바우어가 발견한 승리의 방정식. 28년간 저를 동료로 여기며 함께 일했던 독일 언론이 이제는 제 기사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반응은 더 뜨거웠어요. ESPN에서 1시간짜리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의 비밀, 진천에서 배우다. 미국 동계 스포츠 관계자들이 출연해서 진지하게 토론했죠. 한 전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재능에 의존해왔는데 한국은 시스템으로 재능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탈리아에서 터졌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가 논조를 바꾼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올림픽이 한국의 축제가 되어버렸다며 불만을 쏟아내던 그 매체가요. 새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개최국 이탈리아,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 기사를 쓴 건 마테오였어요. 그가 제게 전화로 했던 말들을 기사로 풀어낸 거였죠. 마테오의 기사 중 한 대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알프스의 눈이 챔피언을 만든다고 믿었다. DNA가 승부를 결정한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한국은 눈 한 번 제대로 오지 않는 나라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설상 종목 금메달을 땄는가? 답은 하나다.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이겼다. 이탈리아 스포츠 장관이 공식 성명을 냈어요. 밀라노 올림픽의 진정한 승자는 한국이라고. 우리는 무대를 제공했지만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요. 개최국 장관이 다른 나라를 공개적으로 치켜 세우는 건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본만 끝까지 버텼어요. 여전히 과장된 서사라며 비꼬았죠. 하지만 방송 시청률은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조차 그의 편협함에 질린 거예요. 오히려 일본 스포츠 커뮤니티에서는 조용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한국처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IOC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 세계 취재진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었습니다. 최가운 선수의 극적인 금메달, 차준환 선수의 품격 있는 태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건 그들의 시스템이었습니다. IOC는 한국의 진천 모델을 공식 연구,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건 동계 스포츠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불과 보름 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을 비웃었거든요. 마테오와 샴페인을 부딪히며 아시아의 도전은 소음일 뿐이라고 코웃음 쳤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IOC 위원장이 한국을 미래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IMF의 수렁에서 금반지를 모아 빠져나온 나라. 세계가 비웃을 때 묵묵히 훈련하고 조롱받을 때 더 단단해지는 나라. 그들은 메달을 딴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거였어요. 프레스 센터를 나서는데 한 젊은 기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한국 기자였어요. 바우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사 덕분에 저희 나라가 이렇게 주목받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진실을 전했을 뿐이에요. 이 모든 건 당신들 나라가 만들어낸 거예요. 새벽 5시에 얼음 위에 서는 아이들. 부상당해도 훈련을 멈추지 않는 선수들. 실패를 데이터로 바꾸는 트레이너들. 내가 한 건 그걸 세상에 알린 것뿐이에요. 젊은 기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당신 나라를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정말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최가운 선수가 11위에서 금메달을 딸 때, 그리고 차준환 선수가 메달을 놓치고도 라이벌을 껴안을 때, 솔직히 목이 메었습니다. 세계가 비웃을 때 묵묵히 일어선 그 아이들 뒤에 바로 여러분이 계셨잖아요. 여러분이 맨손으로 일으킨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 말동무가 되겠습니다. 2월 아직 춥잖아요. 외출하실 때 목도리 꼭 챙기시고 따뜻한 국물 드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영상을 전 세계에 닿게 해준답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동방송TV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